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제가 하는 이 강의 시리즈 제목이 박문호 박사의 빅히스토리 강의가, 제가 이렇게 전체 이렇게 계획 잡고 있는 거의 초반부, 초반, 중반 이렇게 후부를 나누면 앞쪽, 중간쯤 들어와 있는, 시작에서 중간쯤 들어와 있는 그 지금 현재 위치인데, 제가 그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자연과학이 어떠한 분야가 있는가를 이렇게 숲을 보는 그 입체 전체 조감도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는 도대체 어떤 분야가 있는가?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자연과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 자연과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한 표시해 보면 아마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 이 한 사나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있고, 어떤 인간이 별을 보는 거예요. 밤하늘 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이걸 이렇게 액자로 한 그려 보세요. 액자로 이렇게 그리면 지구라는 행성에서 어떤 사람이 밤하늘 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끝나고 한 25년 넘었어요. 얼추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왜 자연과학을 공부하는가, 자연과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뭔가, 혹은 더 나아가서 꼭 굳이 자연과학이 아니라도 우리 인간으로서 공부를 한다는 게 도대체 궁극적으로 뭘 타겟으로 하는가, 그런 걸 한 30년 전에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때 이렇게 만들었던 개념이 뭐냐 하면, 이 공부,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한 벼슬이 없거나 이런 거 보면 모든 사람이 죽고 나면 뭐가 되느냐면 학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사상이나 이렇게 무덤에 가보면 비석이 있으면 학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학생 부군 신이. 그래서 우리는 지난 500년 동안 그 성리학, 유교의 영향권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란 이 단어가 우리 선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때까지도 우리는 학생이에요. 여러분, 학생 부군신이란 말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 겁니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학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을 디파인한, 정리한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저쪽은 보면 왕이 주로 말을 타거나 칼을 휘두르고 있죠. 동상을 보면 말을 타고 있는 동상이 전 세계에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강화문 가면 무슨 동상 있죠? 세종대왕 있죠. 세종대왕이 책을 보고 있는 동상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특히 조선 500년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전 형질 속에는 아마 이 공부라는 것에 대한 오래 축적된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부터 우리가 도대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냐, 요 그림을 이제 그때 착상했는데 아주 간단한 그림이죠. 뭐냐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이란 현상을 규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이라는 현상이 도대체 뭔가? 그럼 먼저 지구를 알아야죠. 이것도 만만치 않죠.
뭐 지구를 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지구만 알아지나요? 지구가 혼자 생겼나요? 아니잖아요. 45억 년 전에 태양이 생길 때 함께 생겼죠. 그럼 태양이란 별을 알아야죠. 우리는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란 행성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태양을 알아야죠. 태양이란 별을 알아야죠. 그럼 별을 알아야 되죠. 그럼 별은 혼자 있느냐? 그렇지 않죠. 밀키웨이라는 은하수라 그러죠. 예, 바로 밀키웨이라는 은하수 속에 있죠. 2천억 개 이상 별로 된 그의 구성 요소죠. 그러면 은하라는 시스템, 갤럭시를 알아야 되죠. 그럼 갤럭시, 우주에는 갤럭시가 지금 뭐 1조 개 이상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주 전체에 있는 갤럭시 전체 분포를 알아야 되죠. 다시 돌아가서 지구를 아는 이 자체도 많은 여러분의 자연과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인간이라는 현상. 그러면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인간이 됐나요? 그렇지 않죠. 대략 인간은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한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우리 호모사피엔스 선조가 출현했다. 대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포유동물은 언제 출현했느냐? 그거는 한 2억 년이 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한 30만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또 포유동물 그거로 가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동물. 그러면 또 더 올라가면 어류 이전에는 뭐가 있느냐? 대략 고생대 캄브리아기부터 시작됐다 보면 거전 시대도 있었죠. 고생대는 5억 년밖에 아니잖아요. 5억 년 전이잖아요. 그럼 지구 역사 45억 년 전에 생명체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는 거의 어떤 데는 40억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인간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우선 생물학적 인간을 알아야 되는데 간단치 않죠. 가깝게는 물고기를 알아야 되죠. 어류를 알아야 되죠. 더 나아가면 어류 이전에 뭐가 있었죠. 그럼 어려워지죠. 그럼 박테리아 세계잖아요. 그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현상이란 말이 또 심상치 않은 말이에요. 현상이란 말이. 현상이란 말은 뭡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태 인간이라는 현상은 뭐냐면 굳이 제가 인간이라고 안 하고 인간이란 현상이라고 말을 붙인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단순한 동물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징을 쓰고 언어를 쓰고 미래를 예측하고 어마어마한 브레인의 펑션이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걸 합쳐서 바로 인간이란 현상, 바로 인지작용을 통해서 우주의 비밀을 궁극적으로 밝혀내려고 하는 어떤 지적 존재가 지구상에 출현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공부를 한다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공부를 하는가? 저는 바로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이라는 현상을 알아봐야 되겠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일반인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에 관한 질문. 그리고 우리 삶이 끝났을 때 그 후의 세계, 그건 알 수가 없죠. 내가 사라지고 난 다음 세계, 상정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져버렸죠. 그 모든 걸 저는 인간이라는 현상이라는 단어 속에 집어넣었고, 그래서 이런 인간이라는 현상을 탐구한 게 사실은 지난 3000년 동안의 철학과 종교였죠. 그런데 과학을 통해서 이제 이 전체를 하면 밝혀진 과학의 지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자는 게 저의 공부의 동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이라는 현상을 규명하는데 도대체 필요한 철학과 종교가 아닌 뭐죠? 자연과학을 통해서 알아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연과학이라는 이 분야가 도대체 어떤 분야가 있는가? 그걸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자연과학은 크게 이제 한 4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가 말하자면 물리학 분야가 있죠. 그래서 물리학 분야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물리학 분야에는 어떤 학문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분야는 쭉 봤더니 크게 한 4-5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일단 큼지막하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역학입니다. 역학, 힘에 관한 학문이죠. 역학이 있어요. 대략 두 번째가 전기에 관한 학문, 전기하고 자기에 관한 학문이 있습니다. 전자기학이라 그래요. 전자기학. 그 다음에 무슨 분야가 있나 하면 입자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입자물리학이란 말은 요즘은 많이 안 씁니다. 이거는 요즘은 뭐라고 쓰느냐 하면 하이 에너지 피직스, 고 에너지 물리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뭐 관례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학문이란 말은 안 붙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 적어봤더니 크게 물리학은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상 전자공학과나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이나 물리학과를 들어가면 대략 물리학과 들어가면 역학도 배우고 전자기학 배우고 이건 2개는 필수입니다. 어디 가든. 그 다음에 전자공학에서는 전자기학이 메인이 되죠. 물리학까지도 그렇고. 그러면 역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역학은 물리학의 가장 이 본령입니다. 가장 핵심이 역학인데 역학은 또 크게 한 3가지로 나눠집니다. 역학이 3가지로 나눠지는데 맨 첫 번에 이제 이거는 시대적으로 뉴턴이라는 천자가 출현해서 1600년 후반부에 영국의 뉴턴이 드디어 그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냈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만율리학을 들어보셨죠? 이제 그 말보다는 뭐냐 하면 그 F=ma에서 힘에 관한 그 법칙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이 뉴턴부터 이제 물리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사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뉴턴이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뉴턴의 그 1600년도 후반에 뉴턴의 그 만율력 법칙 그게 출현하고 그걸 바로 20세기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이 그걸 4차원 버전으로 만든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역학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역학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 고전 역학이 있습니다. 클래시컬 미케닉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카이스트 교수님이 쓰는 고전 역학이라는 클래시컬 미케닉스라는 교과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과, 이건 전자공학과 이런 데서 안 배우는데 물리학과 가면 반드시 먼저 배워야 되는 게 고전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뭘 따지냐면 그 해밀토니안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포스, 에너지, 작용량 뭐 이런 걸 따지는데 굉장히 그 수학이 많이 필요한 이론적인 물리학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열역학이 있습니다. 열역학. 그 다음에 있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는 거. 많이 들어봤긴 했는데 전공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야 그게 뭔가 굉장히 신기하다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게 뭐냐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자, 그 다음에 이 고전역학하고 그쪽 계열에서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유체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체역학.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별에 대한 태양이나 별에 대한 운동을 다루는 역학이 뭐냐면 천체역학입니다.
자, 그게 뭐가 됐든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제 뭐가 보여야 되죠. 역학이라는 게 대단한구나. 이 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힘력자거든요. 힘력자거든요. 그래서, 자,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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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이죠.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는 게 놀라운 거는 뭐냐면 양자도 역학이라는 거예요. 양자 역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띄어 읽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띄어 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전 역학, 유체 역학, 천체 역학, 열 역학, 양자 역학. 네. 그럼 이제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뭐다? 전부 다 힘에 관한, 역학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고전 역학하고 양자 역학은 어떤 차이냐 하면 고전 역학은 그 시기에 뭐냐면 돌멩이든 지구든 당구공이든 단단한 덩어리가 움직일 때, 날아가든 가속도 운동하든 움직일 때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 힘하고 위치 변화 뭐 이런 걸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양자 역학은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전 역학하고 거의 같은 수학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양자 역학은 바로 무지하게 적은 원자를 다루는 겁니다. 그럼 원자는 콩알처럼 당연히 날아가겠죠. 콩알처럼 날아가고 분자, 원자를 다루는 거. 이게 양자 역학입니다. 지구나 돌멩이나 그다음에 총알이나 이런 거 다루는 거는 고전 역학. 근데 그 총알이나 돌멩이가 무지하게 적어갖고 원자 많아지면 그때 다루는 학문을 양자 역학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전 역학이라든지 양자 역학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사이즈 차이밖에 없네? 네, 그럴 수 있어요. 크기 차이밖에 없어요. 그 들어가는 수학은 거의 같아요. 90%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과 들어가면 양자 역학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고 고전 역학을 갖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 역학하고 양자 역학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 이쪽은 힘. 이 모든 역학은 딱 하나의 공식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F equal ma라는 공식에서 나온 겁니다. F equal ma. 그래서 이게 뭐냐면 a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F가 힘입니다. m이 질량입니다. 뉴턴이 발견한 건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F equal ma에서 F를 힘을 적분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작용량이 됩니다. 이게 액션의 여기 작용입니다. 물리학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는 에너지. 요거는 힘. 그럼 이쪽으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요걸 다루는 학문입니다. 역학.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자기하학은 뭐가 있느냐 하면 전자기하학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바로 통신공학. 이쪽에서는 통신학이라고 안 부르고 관례적으로 통신공학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학부 시절에 요게 전자공학을 하면 2학년, 3학년쯤 되면 전자공학의 한 파트가 통신이론을 배워요. 그걸 다루는 분야를 통신공학이라 해요. 간단히 말하면 라디오, 텔레비전, 전파. 이제 그게 바로 통신공학입니다. 그 다음 전자기학에서 하이라이트는 또 뭐겠어요? 전자공학입니다. 이걸 전자공학을 영어로 일렉트로닉스라 그래요. 전자공학.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기공학입니다. 전기공학은 뭐냐면 간단히 여러분들 송전탑 생각하신다. 변압기 송전탑.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갖고 가정집까지 다 보내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도 뭡니까? 태양열 발전소 많이 만들어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나오는 전력을 이렇게 모아두는 축전기 장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 전체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콘덴서라 하는데 콘덴서,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수만 볼트 되는 고전압을 수천 킬로 보내는 이런 모든 걸 하는 학문을 전기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전자공학은 뭐냐 하면 전자공학은 간단히 말해 텔레비전하고 라디오 속에 있는 코일, 콘덴서 뭐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요 전자공학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I 시대를 만든 겁니다. 이 전자공학의 바로 꽃이 뭐냐 하면 여기서 불거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반도체 공학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학은 당연히 이거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했던 양자역학이 전적으로 또 이렇게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입자물리학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고에너지 물리학, 피직스. 고에너지 피직스라고 그러는데 입자물리학 이제 옛날 이름입니다. 요즘 그래 안 씁니다. 그래서 하이에너지 피직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입자물리학에서는 바로 핵물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에 관한 학문이 있고 그 다음에 입자물리학에는 가속기 학문이 있고 이 가속기는 입자 충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거의 조 단위 돈을 써갖고 우리나라 지금 국제과학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게 중이온 가속기가 있습니다. 중이온 가속기. 그 다음에 입자 충돌기는 CERN에 있는 21kg짜리 힉스 입자를 발견한 이제 그런 것들이죠. 여기 전부 다 입자 물리학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상대성이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특수상대성, 그 다음에 일반상대성. 특수상대성, 일반상대성이고 특수상대성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3개의 공식으로 끝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3개의 공식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공간, 1차원 공간 길이라는 것은 바로 속도의 함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질량은 이런 공식으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어떻게 주어지냐면 시간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기억해버리면 됩니다. 간단한 공식이죠. 자, 여기서 뭐냐 하면 이쪽에서 요 C가 강속입니다. 빛의 속도고 요 V가 속도고 요 제로가 붙었는 T0, 요거는 시간이잖아요. T0는 뭐냐 하면 고유 시간이라 그래요. 일단 지금 물리학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냐 하면 바로 길이, 이게 바로 공간이죠. 1차원 공간이 길이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바로 속도의 함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은 절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의 함수로 바뀌느냐 하면 바로 속도, 내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속으로 달리면 내 앞에 있는 공간이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내 시계가 있다면 내 시계는 영원히 천천히 가요. 스탑해버려요. 바깥에서 보면. 중요한 건 바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인류의 혁명을 일으킨 거죠.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여기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바로 이 공식, 지금 질량이 가는 공식에서 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질량도 이 공식을 간단히 제곱해서 미분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E 이꼴 MC 제곱이라는 놀라운 게 나오죠. 자, 이 공식은 다 알죠, 우리가. 이 공식이 바로 뭐냐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강속도의 제곱이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별은 바로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이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 원자폭탄은 뭐냐면 핵분열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바로 어디서? 바로 이 공식에서. 이 공식을 제곱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 공식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출현했고 원자폭탄이 지구에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걸 또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비슷한 게 같은 게 핵융합을 할 경우는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불타는 원리를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대단하죠?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 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딱 하나의 공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R nu 마이너스 2분의 1 G nu R 이꼴 C4성 8파이 G의 T nu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방정식을 아인슈타인이 이 방정식을 유도하는데 언제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1905년에 발표를 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6년에 발표했습니다. 대략 10년 이상 걸린 공식입니다. 10년 정도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유도한 공식 이 공식이고,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요게 뭐냐면 요게 X, Y, G, T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게 공간 3차원, 요게 시간 1차원, 요거 더하면 4차원이 되죠. 바로 요게 바로 뭐냐면 4차원 시간과 공간의 곡률입니다. 휘어진 정도입니다. 4차원의 3차원이 아닙니다. 시간을 포함한 4차원 시공의 우주의 본 모습입니다. 그게 휘어진 정도. 2차원 평면에 원을 그리면 원이 휘어진 정도가 보이잖아요. 예, 그걸 곡률이라 그래요. 곡률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이꼴해서 이 곡률하고 뭐가 같냐 하면 바로 T, 뉴. 자, 이쪽에도 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4차원이란 말입니다. 4차원 시공이란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4차원 시공의 T는 뭐냐면 바로 물질 에너지 텐사입니다. 물질 에너지 텐사양인데, 요거는 뭐 물리학 하는 사람들한테, 요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인데 구성 요소가 몇 개냐 하면, 구성 요소가 4, 4, 16, 16개 행렬로 되어 있는 겁니다. 4x4 매트릭스. 4x4 매트릭스로 되어 있다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은 독립된 10개의 2차 미분, 10개의 2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걸 유도하면서 우주의 전체를 다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물리학은 크게 다시 이야기드리면 역학, 전자기학, 입자물리학, 상대성 이론 크게 4덩어리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물리학의 아버지, 물리학의 뿌리는 뭐냐 하면 역학입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이걸 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고, 이걸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그래서 바로 이걸 딱 만든 거예요. 그리고 뉴턴이 했던 건 3차원 공간에 대해서 한 겁니다. 3차원.
그걸 그대로 아인슈타인이 4차원 시공에 대해서 한 겁니다. 이 4차원 시공이 바로 우리의 우주니까네. 네. 됐죠? 그래서 이건 물리학을 이제 크게 보면 이런 영역들이 있다. AI 혁명을 일으킨 건 어디서 왔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I 혁명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전자공학하고 누가 결혼을 했느냐 하면 양자역학이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해서 나온 게 바로 반도체. 네. 이 반도체에서 나온 게 바로 컴퓨터. 뭐, 이건 다 아시죠? 모든 거 지금 이어서 일어나는 거. 이어서 이제 지금 나온 게 가상세계. 네. 바로 AI가 출현하게 된 거죠. 다 실리콘 칩에서 나왔잖아요. 그거 요겁니다. 요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금 더 추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은 또 응집물 물리란 말을 써요. 예, 그 정도로 있고, 이 전자기하학이 사실은 우리 생명현상을 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가장 말입니다. 우리 생명현상은 전자기 현상입니다. 바로 생명현상은 전자기학으로 사실은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물리학 파트는 대략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해결이 됐나 하면, 지금 물리학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제 뭐가 해결이 됐냐면, 별이 해결이 됐죠. 예. 네. 그 다음에, 자, 지구가 해결이 됐죠. 자, 지구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직. 지구를 행성이라는 관점에서 해결이 돼요. 어디서? 바로 천체역학에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별 속에 일어나는 거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좀 어렵습니다. 천체역학이 아니고 이때는 천체물리학을 해야 됩니다. 천문학하고 천체물리학은 좀 다릅니다. 이 천체물리학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죠? 지구를 따로 해야 되고, 우리 요 생명체,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따로 다루는 게 바로 생물학이죠. 자, 그럼 생물학 분야는 어떤 학문이 있는가를 전체를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물리학이 크게 4개로 이렇게 범주한다면 생물학은 요보다 더 세분화해야 돼요. 생물학이 지금은 생물학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물리학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생물학의 시대입니다. 예, 압도적으로 생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물학은 어떤 분야겠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특히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전공을 택할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생물학이 어떤 분야가 있는가? 생물학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포학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학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학문이에요. 세포학.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은 결국은 자식이 부모를 닮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유전학이죠. 생물학의 이제 중요한 또 분야가 유전학이죠. 유전학. 자, 그 다음에 생물학의 또 큰 분야가 뭐냐 하면, 생화학입니다. 이쪽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생화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다음 생리학이 있습니다. 생화학하고 생리학이 비슷한 것 같은데 상당히 다릅니다. 생리학. 그 다음 마지막에 뭘 상정할 수 있느냐 하면, 생물학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숲을 보는 관점에서 생물학의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바로 진화학입니다. 진화학. 요즘 진화학이라고 하는데 진화론이라 안 부릅니다. 진화학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생물학은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포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포학은
예, 이 분야가 많습니다. 세포학은 첫 번째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세포학이라는 교과서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주로 봤던 생물학은 뭐 큰 범주로 세포학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현대 그 세포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분자세포 생물학입니다. 분자세포 생물학.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세포학의 가장 전적으로 이제 요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으면 동물학. 전통적으로 오래된 학문입니다. 식물학. 그 다음에 미생물학. 이게 중요한 학문입니다. 미생물학. 박테리아에 대한 학문이죠. 미생물학. 그 다음에 바이러스학이 있습니다. 바이러스학. 교과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균류학이 있습니다. 균유학. 균유학은 뭐냐면 버섯하고 곰팡이가 하는 학문입니다. 균유학. 그 다음에 무슨 학문이 있냐면 조류학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조류는 새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미역, 다시마, 파래 이런 겁니다. 미역하고 다시마, 파래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게라 그래서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이건 바다에 있는 식물처럼 보이는데 식물이 아닙니다. 이건 큰 분류입니다. 그냥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그냥 조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발생학이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분야입니다. 발생학. 저도 발생학을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한 3번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강의하면 발생학 전체 한 100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돼요. 100시간짜리 강의가 한 3번 정도 진행될 정도로 발생학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 발생학이라는 교과서가 있고 뭐 동물 발생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 발생학도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습니다. 발생학. 예. 먼저 동물 같은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우리 브레인이나 우리 허파나 근육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걸 나타내는 발생학. 예. 그 다음에 이건 전부 다 발생학은 기본적으로 세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포학 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적으로 세포에 관한 학문인데 제일 중요한 게 면역학입니다. 면역학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 같으면 뭘 알아야 되느냐면 코로나19는 바이러스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인간의 허파가리 세포에 들어오면 우리 인간의 허파가리 타입 2, 타입 1 이런 허파가리 세포를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면역 같으면 항체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B세포, T세포, 그 다음에 호중구 세포, 예, 여러 가지 한 10종류의 세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적혈구 세포.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면역에 관한, 예, 면역에 관한 세포들이죠. 적혈구는 또 면역을 넘어서 갖고, 적혈구는 면역보다는 뭐죠? 산소하고, 예, 산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세포죠. 우리 몸에 60쪽의 세포 있다면 반이 적혈구 세포라고 그랬죠. 그냥 다 따로 다 있어요. 면역학도 또 여러 종류 교과서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면역학에 하는 교과서가 종류가 그것도 한 7, 8권 있습니다. 그 정도 종류가 많습니다. 면역학은.